안녕하세요. EBS 뉴탐스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45강 지리정보와 지역조사인데요. 자,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 뉴탐스런 한국지리가 내신 중심의 교재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과정이 바뀌고 만들어진 첫 교재이기 때문에 고1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 강의를 들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신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 교육과정상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리라는 과목이 좀 호불호가 나뉘기는 합니다. 처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지리에 접근을 하면 너무나도 재미없고 너무나도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지만 선생님처럼 재미없는 거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전공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도 아주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지리라는 것을 떠나서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특히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내 안경 어딨지? 그죠? 어딨지? Where이라는 질문이 모두 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막 그때 일어나서부터 이제 엄마를 막 계속 귀찮게 하죠. 엄마 내 양말 어딨어? 교복 어딨어? 책가방 어딨어? 계속 어디 있어?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신입생이 되었을 때 학교 교실 배치가 어딘지, 그리고 급식소가 어딘지, 매점이 어디 있는지 아주 여러분들 학교 생활할 때 있어서 중요한 지리 정보들이 있었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지하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그럴 때도 다 지리 정보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리 정보를 읽게 된다면 아주 불편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리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늘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정의를 함께 내리고 공부를 할 건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학자들이 내리죠. 근데 선생님은 이 인간은 정말 강력하게 지리 정보에 목마른, 항상 지리 정보와 함께하는 지리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이 지리라는 것에 대한 지리라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봤고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할지 먼저 단원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리 정보도요. 유형을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먼저 구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수집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해내는 지리 정보를 수집해도 사람들이 읽기 쉽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그런 표현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통계 지도라는 주제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IS라는 지리 정보 체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전공으로 하면요, 이거는 박사까지 하더라도 이걸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겁니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GIS 그 자체로서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는 GIS는요, 어렵게 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렵게 낼 수 없는 이유가 이거는 사실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로 냈을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 수준은 아주 쉽습니다.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지역조사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어떠한 자연현상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뭐를 해가지고 그걸 일반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법칙을 만들었죠? 실험이죠. 실험. 근데 이제 지리에서는요, 어떤 지역의 지역성을 밝히기 위해서 지리학자들이 뭐를 하냐면요, 그 지역을 답사하고, 즉 지역 조사를 해서 그 지역성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도 지리 전공이기 때문에 매 학기에 단체로 지리 답사를 갔습니다. 학기마다 도를 나눠서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 학기의 가장 큰 행사가 답사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책으로나 사진으로나 그림으로 봤을 때 알지 못하는 지리 정보를 실제 답사를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지역 조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지리 정보의 유형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크게 4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정보가 있냐면 이 공간 정보라는 정보가 있어요. 위치 정보. 자, 이 공간이라는 의미 자체는 아주 객관적인 건데요. 이 공간, 위치, 이거를 나타내주는 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교의 공간 정보는 여러분들 학교의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는 주소. 우리 대한민국의 공간 정보는 그럼 뭘로 표현되는 정보일까요? 경도와 위도로 표현되는 정보가 바로 대한민국의 공간 정보, 위치 정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교의 위치 이런 거를 한번 예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좀 더 속으로 들어가는 정보입니다. 속성 정보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가 자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알려줘.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도 33도부터 43도, 경도 124도부터 132도에 속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인 친구한테 우리나라의 공간 정보만 이렇게 막 알려준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외국인 친구한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인구가 5천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GDP 수준은 이렇고 문화는 이렇고 종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기후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식생은 이러한 식생이 분포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속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그 지역의 속성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할 때 우리 학교는 한 학년에 10학급으로 되어 있고 문과는 몇 반, 이과는 몇 반, 선생님은 몇 분, 한 학년에 학급당 학생 수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속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성 정보는 한 장소가 갖는 특성이에요. 특성. 그래서 뭐 큰 스케일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문화라든지 산업 특징이라든지 이러한 예들이 나오면 좋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 정보인데요. 우리 앞에서 관계적 위치할 때도 이 관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 장소 하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변 지역이라든지 주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정보죠. 자, 그래서 관계 정보는 다른 장소와의 관계성 혹은 비교를 통해서 설명되는 그러한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들이 있을 수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학교는 주변 인근 학교, 인근 중학교에서 진학을 주로 한다. 그래서 인근 중학교에서 진학을 하는 학생 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학교의 진학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성, 주변 중학교와의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도시도요. 주변 지역과의 교류, 뭐 통근이라든지 통학을 통해서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이 수도권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관계에서 가장 상위 계층에 있다. 이러한 식으로 그 정보를, 그 지역의 정보를 설명을 한다면 그럼 바로 그 지역의 관계 정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층성에 관한 내용, 그 지역의 위계성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 지역의 관계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것들이 다 시간에 따라서 똑같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보, 그걸 또 뭐라고 한다? 시간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시간 정보에서 변하지 않는 정보는 공간 정보가 제일 변하지는 않고요. 속성 정보라든지 관계 정보는 시간에 따라서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것을 설명을 한다면 이거는 시간 정보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예문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리 정보는 과거에는 어떻게 수집됐고 현대에는 어떻게 수집되는지 비교를 할 건데 과거에는 인간이 직접 답사를 하고 직접 지도를 제작하고
직접 그 지역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지리 정보를 얻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간이 계획을 하고 인간이 그걸 수집을 하긴 하죠. 그런데 현대 그 지리 정보는요, 그야말로 뭐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 교통기술의 발달이 이거에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리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원격 탐사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인간은요,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교통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는 답사를 하지 못했던 지역까지도 우리가 지리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뭐 남극이라든지 북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인간이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에요. 혹은 아마존강에 있는 그런 밀림, 너무 덥고 습하고 그다음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인간이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어떤 지리 정보를 얻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그런데 이런 원격 탐사 기술은요,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 그리고 오랫동안 정보를 읽어낼 수 없는 지역까지도 이제 그러한 것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의 정보 수집 방법에 의해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 방법과 최근에 발달된 원격 탐사 기술의 발달로 변화된 지리 정보의 표현을 함께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지형도라는 표현 방법은요, 그야말로 옛날부터 있어 왔던 표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위성사진은 지형도에 비해서는 최근에 과학기술의 발달 덕분에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고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지리 정보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형도하고 위성사진 비교하는 거는요, 가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지형도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거는 어디에 표현되는 거죠? 그죠? 거의 종이로 표현되는 겁니다. 종이. 반면에 위성사진은요, 컴퓨터의 뭐 화면이라든지, 그죠? 그런 컴퓨터에 저장돼서 혹은 그야말로 사진 정보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표현 방법을 보면 종이에 표현되어 있는 이 지형도는 평면적 표현에 그치는 편이죠. 이것을 보면서 막 올록볼록하네 막 이러면서 뭐 굴곡이 있네,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런 거를 쉽게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적 표현이고요. 그래서 실제 모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진은 어때요? 지형도에 비해서는 입체적이죠. 지금 여러분들 왼쪽하고 오른쪽은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에 논농사 지역과 지금 산이 표현되고 있고요. 취락도 표현되고 있지만 훨씬 더 어때요? 기호로 나타낸 것보다 사진은 그 실제 모습을 알기가 좋죠. 그죠? 입체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명 표기 혹은 표현 방법의 비교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지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상화되어 있어요. 추상화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실제 모습을 기호화했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반화했다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이 지도의 명칭이라든지 기호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도 알 수가 있고요. 혹은 지명도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 해발고도 혹은 고속도로의 이름까지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표시도 행정구역의 경계까지도 우리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를 읽어내는 혹은 정보를 읽어내는 속도는 오히려 위성사진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이 위성사진 보면서 자, 사진 그 자체로 여러분들 지명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고속도로 이름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행정구역의 경계선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산의 해발고도 보이나요, 여러분?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위성사진은 앞에서 얘기했던 입체적인 표현을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경계라든지 명칭은요. 경계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그 지역의 시설의 명칭 같은 거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작 기간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야말로 이 지형도는요, 국가에서도 아주 가끔씩 몇 년 만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요. 아주 가끔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이 종이에 한번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생산하는 경우도 거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제작할 때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운 경향성이 있죠. 반면에 위성사진은 뭐냐면 그야말로 인공위성에서 찰칵찰칵 사진을 찍어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사실 실시간으로도 가능한 그러한 정보죠. 자, 그래서 주기적 정보를 얻기 쉽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주기적 정보를 얻기가 쉽다. 그래서 만약에 인공위성에서 내가 얻고 싶은 당장의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조작을 해가지고 당장 실시간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당연히 인공위성이 있어야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초기 비용은 어떻겠습니까? 초기 비용이 아주 비싸겠죠. 인공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일부 선진국의 하나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는 거는 지형도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고 보완해서의 특징을 비교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와 손으로 쓴 문서를 수정할 때 느낌을 한번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노트 필기를 해놨는데 내가 갑자기 찾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막 넘겨도 한참을 넘겨도 못 찾을 경우가 있죠. 그리고 수정을 할 때도 아주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손으로 수작업을 한 거는. 하지만 이 위성사진이라든지 컴퓨터로 한 작업은요. 어때요? 여러분들 컨트롤 F 딱 누르면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도 컴퓨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정 보완이 어렵고요. 이거는 쉽다. 그런 내용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축척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제작을 해요. 만약에 1대5만 지도다. 그러면 1대5만 지도의 정보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로 제공되는 이 위성사진은요. 여러분들이 축척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컴퓨터 확대 해가지고 축척을 대축척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축척으로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로 한다는 것에서 포인트를 두시고 이 지형도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리 정보를 얻었죠. 최근에는 이 원격 탐사 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요. 그 다음에 통계 자료도 만들어지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한눈에 보기 쉽게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혹은 뭐 문서로 저장을 해놓기 위해서 뭔가 지리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지도화시킨 통계 지도인데요. 자, 이 통계 지도는 일반적인 지도는 아니에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작성한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통계 지도는 딱 5가지 종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름부터 선생님하고 먼저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첫 번째 지도는 통계 지도 중에 첫 번째 지도는 어때요? 지도에 바바바박 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얘의 이름은 뭐냐면 점지도예요. 쉽네요 선생님, 그죠? 점지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는 그야말로 선이 그려져 있죠.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선이 어떻게 그려진 선이냐면 같을 등자 수치를 연결해서 작성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등치선도라는 통계 지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막 선이 날아다니고 있죠. 선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선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유선도라고 하는데 선생님 3년 전인가 내신 문제에서 이 유선도를 주관식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전교에서 딱 5명. 정답이 선유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답안지지. 얘는 얼마나 적고 싶었겠어요. 그죠? 근데 떠오른 게 선유도. 근데 전교에 5명이나 있었다는 게 더 슬프죠. 그래서 유선도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단계를 보니까 그야말로 이 지도 제작자가 일정한 단계를 구분을 해가지고 지도로 표현한 아주 쉽습니다. 단계 구분도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동그라미 도형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도형으로 표현한 지도다 그래서 도형 표현도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해서 잘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점지도부터 하나하나 그 특성과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사실 예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조금 이따 보여드릴 예시를 보시면 다 똑같은 유형으로 평가 모의고사든 교육청 그 학력평가든 거의 똑같은 유형이에요. 예를 통해서 이걸 어떠한 통계 지도로 표현했을 때 가장 적합한가, 그런 유형이거든요. 자, 그러면 점지도는요, 그야말로 통계 값을요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점 한 개가 300마리라는 어떻게 보면 좀 범위가 큰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점지도에서 표현하는 목적은 뭐냐면 정확한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목적은 아니고요. 대략적인 뭐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포인트가 있다? 분포. 그러니까 같은 조건일 때 상대적으로 점이 많이 찍힌 지역이 분포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분포라는 글자 보이면요, 이거는 거의 점지도입니다. 점지도.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예시가 뭐냐면 젖소, 사육, 두수. 그러니까 가축, 사육, 두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 분포. 그 다음에 작물의 분포, 고구마, 감자의 분포 이런 거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가 뭘로 끝나면? 분포로 끝나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등치선도인데요. 선생님이 앞에서 지도의 명칭의 이름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같은 값을 연결한 선을 표현한 지도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그 정의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거기 자료에다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같은 값을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예는 뭐냐면 등고선, 등온선, 등앞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등고선은요, 사실 지형도에서 나오는 거지 이 통계 지도의 예로서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등온선, 등앞선. 이거 어디서 자주 볼 수 있냐? 거의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메인 뉴스가 끝나고 나면 이쁜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매일 기상 예보를 해주죠. 그러고 나면 그 언니들 옆에 막 울럭불럭 막 이러면서 등압선이 왔다 갔다, 고기압이 왔다 갔다, 저기압이 왔다 갔다 하죠. 거기 그려져 있는 그 선이 바로 등압선. 를 얘기하는 거고요. 최근에 봄철에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싶어 했던 정보 중에 하나가 벚꽃이 언제 피는지,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면 단풍이 어디서부터 지기 시작하는지, 단풍 절정 시기, 이런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등치선도와 관련된 예는요, 주로 기후값과 관련된 예시가 거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등온선, 등압선을 직접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예가 나왔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봄꽃의 개화 시기. 여러분 꽃이 피는 것도 그 지역에 뭐가 올라가야, 기온이 올라가야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봄꽃 개화 시기란 예는요, 뭐를 한번 돌려서 얘기한 거다? 등온선을 한번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단풍 시기. 심지어 이런 거 나온 적도 있어요. 제비가 첫 출현하는 일. 제비도 어느 철새이기 때문에 여름 철새죠. 따뜻한 봄이 와야 날아오는 철새이기 때문에 제비가 오는 것도 기온하고 관련돼 있다. 그러한 예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예시에서 기후값과 관련된 예가 나왔다. 이거는 등치선도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유선도인데요. 유선도는 사실 생김새가 워낙에 특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5가지 통계 지도 중에 유일하게 이동 방향과 그 다음에 양을 표현하는 유일한 지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근데 이 방향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지도에 뭐가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 왜 이러죠? 그래서 이 지도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요, 그 통계 값이 흘러가는 흐름 혹은 최종 목적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의 굵기,
여러분들 굵기가 굵을수록 그 통계에 뭐가? 양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 지도를 보면 뭐냐면 지금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목적지가 다 서울이죠. 그리고 화살표의 굵기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서 서울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과 굵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통계 값을 읽어내는 거고요. 사실 이 유선도는요, 되게 문제에 나오면 되게 쉽습니다. 무슨 글자가 들어가냐 되냐면 끝에 이동이라는 글자, 인구의 이동이든 자원의 이동이든 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유선도밖에 없죠. 그리고 출발과 도착이 있는 예가 나오면 그거는 유선도입니다. 그래서 뭐 통근이라든지 통학과 관련된 이동을 나타내는 그런 예가 나오면 유선도인데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밀과 쌀의 이동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 중학교 세계지리 사회책에서 본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유선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앞에 3개까지 한 통계 지도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번째 단계 구분도와 5번째 도형 표현들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왜? 두 지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도 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구분되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는 헷갈리지가 않는데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단계 구분도와 도형 표현도는요. 둘 다 뭐를 비교할 때 좋냐면 행정구역별 비교에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배운 점지도, 등치선도, 유선도는 행정구역별 비교가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 점지도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죠. 대략적인 분포만 보일 뿐이에요. 등치선도도 그 목적이 행정구역별 비교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 구분도는 그야말로 딱 보니까 행정구역별로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는 것을 통해서 한눈에 딱딱딱 들어오죠. 그래서 먼저 행정구역별 비교에 유리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일단 지도 제작자가 통계 자료를 받겠죠. 통계 값을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지금은 이 몇 단계로 나눈 통계 지도죠? 지도 제작자가 인구 밀도라는 통계 자료를 얻어서 4단계로 나눴네요. 이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10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2단계로도 나눌 수도 있고요. 4단계, 6단계 지도 제작자의 마음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구분했다? 색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암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턴, 뭐 줄무늬, 격자무늬, 별무늬, 점무늬 이렇게 패턴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험은 컬러가 아니니까 색으로 구분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명암이나 패턴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얘를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예가 나오냐면 이렇게 색깔로 구분한다는 거는 어떠한 정도의 차이가 행정구역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인구 밀도. 자, 밀도 혹은 경지율. 농경지율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선생님이 밀도하고 율에다가 그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이거 둘 다 어떠한 값이냐면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율. 어떠한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나타내는 그 수치잖아요. 비율. 자, 한마디로 퍼센테이지 값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단계 구분도를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퍼센테이지 값입니다. 분포로 표현하기 애매하죠. 이상하죠. 등치선도도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유선도도 이상해요. 행정구역별로 퍼센테이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어떤 게 가장 적합하다? 단계 구분도로서 색으로, 명암으로, 패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게 가장 행정구역별 비율을 비교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예시가 이거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 값을 표현하는 예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째 도형 표현도입니다. 자, 5번째 도형 표현도도 첫 번째는 똑같아요. 행정구역별 비교에 아주 유리합니다. 지금 딱딱 보니까 강원, 서울, 경기, 충북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광역자치단체별로 통계값이 딱 비교가 되죠. 근데 얘는요. 그야말로 뭘로 표현하냐면 도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도형 표현도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도형이 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 이런 건데 이게 가지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통계 지도들은요. 한 개의 그 자료, 한 개의 주제에 대해서만 표현이 가능해요. 대부분. 자, 그런데 이거는 한 개는 물론이에요. 한 개는 물론이고 몇 개 이상도 한꺼번에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다. 2개 이상의 주제에 관해서도 한꺼번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도형 표현들은 각 지역별, 행정구역별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비교가 가능한 그러한 내용입니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비교가 가능하죠. 물론 전체적인 양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더한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뭘로 알 수 있다? 도형의 크기. 도형의 크기를 통해서 총량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파이가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생산량이 있는지도 4가지 주제에 의해서 한꺼번에 비교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가장 핵심이죠. 2개 이상.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도형 표현도는 통계 지도에서 거의 매년 나왔습니다. 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만약에 예시를 봤는데 이건 무조건 2개 이상 한꺼번에 비교를 해야 돼. 그러면 도형 표현도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하고 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자료 분석 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지역이 나왔고요. 그 지역별, 즉 행정구역별로 이걸 비교해야 된다. 인구 밀도. 자, 뭐예요? 비율값이죠. 단위 면적당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거를 뭐가 가장 적합하다? 단계 구분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전력 소비량인데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행정구역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행정구역별 비교는요. 단계 구분도 아니면 도형 표현도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몇 개를 한꺼번에 비교해야 된다? 주거형도 비교해야 되고 비주거형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2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가능하다? 도형 표현도만 가능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도 이름부터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지도 이름이 뭐라고요? 등치선도죠. 이거는 기후값과 관련된 거. 자, 니은은요. 이게 단계 구분도입니다. 그래서 가의 표현으로 가장 적합하고요. 그 다음 디귿이 바로 도형이 그려져 있으니까 도형 표현도 나의 표현으로 이게 적합한 거죠. 자, 쉽죠? 점지도입니다. 하나 없네요. 그죠? 뭐가 없는 거죠? 유선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 합치면 5개 통계지도 유형 다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역대 시험 문제에서 평가 문제에서 나왔던 거 선생님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를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봤더니 출발하고 도착이라는 글자가 딱 눈에 띄네요. 뭐죠? 이동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이라는 게 나오면 바로 뭐냐면 유선도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자, 나를 보시면 동그라미시와 네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 지역이 지금 나와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2 지역을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 2 지역의 출신 지역이 3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즉 2가지 이상의 통계 자료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지도 바로 뭐다? 도형 표현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들도 여러분들 이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자, 지금 가를 잘 보시면 어떤 구와 어떤 구의 행정구역별 비교입니다. 그런데 10개에서 7개로 변한 거 9개에서 13개로 은행 지점수가 변한 걸 표현해야 돼요. 자,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가 둘 다 필요하죠. 자, 자료가 2개 이상 표현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거를 2개 이상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도형 표현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끝났죠. 유동, 출근, 그죠? 이동, 뭐 이런 글자 다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선도,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 자,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제비 첫 출연일 이게 나온 건데 지금 지역마다 제비가 출연하는 날짜가 다르죠. 왜? 지역마다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도마다 기온이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제비가 첫 출연한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기온과 관련된 기후 값을 표현해야 되는 적합한 통계지도 등치선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치선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별 비교인데 그걸 어떻게 비교해야 된다?
세 가지나 세 가지. 각 지역의 초등학생 수, 중학생 수, 고등학생 세 가지나 표현해야 됩니다. 도형 표현도밖에 답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통계 지도는 아마 단련이 됐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보니까 도형 표현도는 거의 빠짐없이 나온 것 같죠. 그래서 도형 표현도는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시고 명칭도 명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지리정보체계예요. 근데 이게 GIS, Geography Information System인데 지금 딱 보니까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하는 컴퓨터. 인간은 컴퓨터를 만들기는 했지만 컴퓨터를 만든 거는 인간이긴 하지만 컴퓨터의 작업 속도를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IS를 문제로 냈을 때는 아주 심플하게 나온다. 그래서 GIS가 뭐냐면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요. 어떻게 해서 저장하냐면 수치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저장을 해요. 컴퓨터에 저장할 때. 왜? 컴퓨터는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높다, 낮다라는 문서로서의 저장이 안 됩니다. 이 지역은 높다, 이 지역은 낮다. 이거를 컴퓨터는 읽어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 읽어내냐면 그걸 다 수치화시켜야 돼요. 뭐 높은 곳은 1, 낮은 곳은 0. 뭐 그런 식으로 다 수치화를 시켜야지 얘가 한꺼번에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수치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떠한 자료들을 사진으로 수집한 정보들, 혹은 그림으로 수집한 정보들, 혹은 문서로 수집한 정보들 다 수치화해요. 그거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그때부터 컴퓨터가 검색을 하고 출력을 하고 그거를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요, 다 필요 없고요. GIS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지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트워크 분석, 중첩 분석, 최단거리 분석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알 필요 없어요. 왜? 문제로 못 냅니다. 중첩 분석밖에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중첩 분석은 뭐냐면 그야말로 첩을 중복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 약간 어려운 말로 이 첩이라는 거는 한 층 한 층 그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겹치는 겁니다. 중복을 시켜가지고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집합 속에서 뭐가 완성이 되냐면 가장 최적 입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에 다 조건이에요. 그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을 찾는 게 바로 중첩 분석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쉽게. 자, 여러분 탐스러운 교재 224쪽에 보시면 자, 풍력발전소를 우리가 선정할 겁니다. 입지를 선정하는 거. 어디다가 풍력발전소를 지어야 좋을까? 뭐가 나오죠? 조건이 나와요. GIS 문제는 이렇게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는 곳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지금 나온 조건들이 어때요? 지금 문자로 기록이 돼 있나요? 숫자로 기록이 돼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수치화된 정보, 지리 정보가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주 쉽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 가나, 다라, 마가 있는데 자, 가, 나, 다, 라, 마의 위치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뭐가 날아가냐면 가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아예 처음부터 탈락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다 볼 필요가 없고 남아있는 것만 보면 되죠. 요거랑 그 다음에 어디에 위치?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긴데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볼까요? 주거지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날아가죠. 남아있는 게 나하고 마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하고 마하고 딱 봤는데 둘 다 해발 고도가 여기 안에 속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나하고 마 둘 다 됩니다. 확인하셨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나마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져온 이거는 바로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입지를 선정할 때 점수를 줬고요. 그러면 점수가 가장 어떠한 곳이 최적 입지가 될까요?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최적 입지가 되겠죠. 재밌는 거는 이건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스키장을 입지를 시킬 때
북쪽을 향해야 가장 점수가 후하죠. 왜? 여러분, 그 막 예전에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친구야, 뭐 죽으면서 친구야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이러죠. 그러면 양지 바른 곳이 어딘지 알아야 잘 묻겠죠. 여러분 어디다가 묻어야 그 친구가 꿈에서 안 나타날까요? 남향에 묻어야 양지 바른 곳이에요. 그죠? 가장 따뜻한 곳. 근데 북향에 묻으면 난리 나는 꿈에 제대로 묻어 이러면서 꿈에 나오는 건데 자 스키장은 그야말로 눈이 녹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향에다가 지었을 때 가장 그래서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선생님 재밌는데 애들은 별로 재미없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읽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쉬워요. A 한번 볼게요. A의 총점 어떻게 됩니까? A 그 위치에 있는 거 다 더하면 됩니다. 여러분 더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A도 더해보고 B, C, D, E의 합산을 한번 쫙 해보세요. 자, 해볼까요, 여러분? 자, 몇 번이 1등이죠? 선생님 해보니까 C가 9점으로 1등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GIS고요. 자,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쉽게 했지만 이 GIS는요, 도시를 계획할 때 그리고 도시를 관리할 때, 뭐 재난 지역을 관리할 때 이럴 때도 이 GIS가 아주 잘 이용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될까요? 아빠 차 타고 가다 보면 사고 발생 위험 지역이라고 내비게이션 띡띡띡띡 뜨죠. 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신호가 나와요. 내비게이션에도. 그런 것도 GIS가 응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러한 지리 정보들도 다 GIS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자, GIS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겹쳐서 중복을 시켜서 가장 최적 입지를 고르는 게 GIS다.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지리 정보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이거 나온 뒤에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버스가 언제 오지 이러면서 막 목이 빠지고 막 정류장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버스가 오나 안 오나? 근데 요즘 그런 사람 없죠. 왜? 여기에 떡하니 나오잖아요. 몇 분 뒤에 오겠다고 적혀 있는데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GIS의 아주 좋은 사례. BIS라고 하는 겁니다. 엄격하게는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결국은 지리 정보 체계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생이 되면 꼭 유럽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유럽 여행 선생님 저 길치라서 못 가요 이러는데 하나도 떨 필요 없이 요즘에는 뭐 구글 어스라든지 이러한 지도 정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까지 몇 미터 남았는지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 정보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아주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취미가 있어요. 이런 취미 얘기하면 선생님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러는데 선생님 가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 이 D사가 제공하는 포털 지도가 아주 좋습니다. 로드뷰도 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그래서 안 가본 곳도 막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서울의 남산타워예요. 그래서 선생님 가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남산타워를 안 가본 지방 친구들은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실제 모습도 로드뷰로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드뷰 얘가 보여줘요. 이런 각도로. 여러 가지 각도로도 보여주고 축소도 할 수도 있고 확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지리 정보를 잘 활용해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가끔씩 해운대도 놀러 가요. 이 다운 지도로 파도도 치고 이래요. 막 신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조사 방법을 선생님하고 정리를 해볼 건데 너무 쉽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행을 갈 거예요. 여행을 가는데 오늘 여긴데? 이러면서 오늘 여기가 삘이 느껴지는데 이러면서 여행 가는 사람 없죠? 그렇게 가면은 거의 실패하거나 얻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행을 가요. 혹은 지리조사를 떠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백일장이나 미술대회를 나간 친구들은 알 거예요. 뭐가 주어져야 그게 시작이 돼요.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그렇죠. 그날의 주제가 주어집니다. 주제와 그 다음에 지역조사니까 어디를 선정해야 지역조사를 할 수 있어요. 지역을 선정해야 되죠. 선생님이 우리나라 주상절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상절리의 형성 과정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주상절리 형성 과정이라는 특징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지역을 선정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주도나 철원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하고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그럼 바로 비행기 타고 가냐? 여행은 어떻게 해야 많은 게 보인다? 알고 가야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야말로 잘 알고 가야 그만큼 내가 얻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실내조사라는 단계를 꼭 거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내조사는요, 그야말로 내가 어디서 조사하는 느낌이냐면 실내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알아보고 간다는 겁니다. 기존 문헌 자료라든지 기존의 인터넷 자료라든지 뭐 블로그 자료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뭐 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지형도라든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답사를 할 코스, 경로도도 미리 작성해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주상절리 형성 과정을 알 때는 설문지 같은 거 필요 없겠지만 만약 인문지리와 관련된 지역 답사를 떠날 때는요, 이 설문조사가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떠나기 전에 설문지의 기본적인 내용도 작성을 해 가는 내용도 바로 이 실내조사에서 우리가 해서 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떠나는 거예요. 자, 가서 야외 조사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가서 촬영도 하고요. 사진으로 찰칵찰칵 사진도 찍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눈으로 관찰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정한 주제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설문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담도 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야외 조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덜러덩 누워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뭘 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를 작성해낼 수 있냐면 통계 지도를 작성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온 통계 자료 혹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나타낼 때 통계 지도가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그랬죠. 자, 그래서 통계 지도. 그래서 주상절리의 분포를 이렇게 찍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해야 진짜 끝이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도출한다든지, 그죠?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지역 조사를 마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가지 큰 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요, 지역 조사 방법 을 이해를 하신 겁니다. 여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이렇게 약간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있기는 한데요. 결국은 안을 들여다보면 선생님이 알려준 5가지 큰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풀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역조사 부분입니다. 자, 46강은요. 지금 45강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지리 정보의 유형, 그리고 수집 방법,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GIS, 지역조사 방법까지 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 46강 문제풀이에서 선생님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 4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